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특 인터뷰 시간인데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를 모시고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고 현재 어떤 일을 하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로 나아가길 바라는지 삶의 궤적을 살펴보고 현안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미래를 설계해보자 이런 기획 의도로 만든 것이 독특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많이 보신 분인데요. 좀 다른 면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요. 네. 최근에 출판했던 책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사실 이 책이 출판사에서 받은 책은 아니고요. 네. 제가 직접 구입을 했습니다. 예, 책 고맙습니다. 내용도 좋고 또 네. 주변 분들한테 나누어 주니까 네. 정말 공부가 된다. 그리고 네. 이현주 전 의원의 면모를 다시 본다 이런 이야기 네. 하던데요. 네. 책 소개 조금 해주실래요? 네네. 그 제목은요, 다시 쌓는 민주주의, 한국 정치의 봄은 오는가. 그래서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를 좀 다시 쌓을 때가 됐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 정치의 봄을 기다리면서 쓴 책인데요. 다만 이제 내용은 정치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짐작하시겠지만 맨 앞에 부분은 좀 정치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공화국의 심각한 문제를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단순히 뭐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듯이 검찰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크게 봤을 때 역사의 흐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고질적인 병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상명하복의 이 권위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권위주의 시대를 다 졸업을 한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근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여전히 권위주의 시대에 살고 있고 그 권위주의의 가장 특징적인 폐해가 상명하복이에요. 그리고 이 상명하복의 권위주의가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고 지금 아주 전형적으로 상징적으로 남아있는 조직이 바로 검찰 조직입니다. 검사 동일체 조직. 그럼 왜 이게 문제냐라고 했을 때 첫째, 공직사회가 국민이 아니라 힘센 놈한테 힘센 자한테 굴종하게 하는 그런 폐해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공직사회가 스스로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이 지도자가 문제가 있을 때는 독선적이거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이태원 참사라든가 또는 뭐 잼버리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그 폐해들을 보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 상명하복의 권위주의로 인해서 생긴 문제예요. 오히려 그렇죠?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 이후에 권위주의 체제가 더 강화되고 또 권위주의 체제의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은 권위주의지만 지도자의 헌신성 또는 애국심, 철저한 국가관 그런 것은 있었지만 그것도 우리가 깨 나가야 할 것이지만 그것은 사실은 민주화가 되면서 네. 우리가 깼다고 착각했죠. 네. 그런데 YSDJ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깨지는 과정도 과도기를 거치고 결국에는 노무현 대통령 때 탈권위주의를 외치면서 사실 그 길로 가고 있었어요. 조금씩. 그런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사실은 다시 복귀하고 있는 과정이다. 권위주의로. 근데 그게 쉽게 극복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는 어떻든 간에 이 시민민주주의라는 이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를 우리 스스로 세운 적이 없거든요. 이식된 것이지. 그래서 네네. 민주화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우리가 투쟁을 해서 그 권위주의를 무너뜨렸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의 몸속에 그것이 체득돼 있기 때문에 이 권위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도적 개혁과 문화적 개혁을 혁신을 계속 끊임없이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저는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상명하복의 권위주의가 검찰 체제가 되면서 더 심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국민의 안전보다는 윗사람에 대한 눈치, 윗사람에 대한 도장 찍기, 윗사람의 줄서기. 국회도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죠. 이게 또 경제나 문화 면에서 어떤 폐해를 가지고 오냐면 우리처럼 이미 과거의 개발 독재 시대가 아니라요. 이미 선진국에 도달한 경제에서는요. 어떤 게 필요하냐면 나를 따르라 해서 개발 독재식 경제 체제로는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을 파는 수준은 이제 졸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중요한 것은 창의성을 가지고 새로운 첨단 기술을 개발해내고 아이디어가 샘솟는 게 중요한데 이런 이제 선진국형 경제에는 이런 상명하복의 권위주의는 상극이에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대한민국 경제는 이 수렁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을 해놓고 또 그래서, 미래 비전에 그렇죠.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하고 그렇죠. 여기서 설명 다 하시면 책 사서 아, 읽을 맞아요. 분들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죠. 오늘 어쨌든 뭐 이걸 시작으로 해서 예.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정치.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반윤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반윤으로 끝나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체제에 대한 또는 정권에 대한 반대만 하다가 막상 정권이 바뀌고 나서 정말 해야 될 대안들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더 이상한 반동적 상황으로 가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이 새로운 대한민국이 뭐냐. 그럼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갖다 극복을 해서 좋아. 그러면 어디로 갈래? 라고 했을 때 어디로 가냐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더 많이 썼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 최근에 이제 뜨끈뜨끈하게 이렇게 내놓은 한국 정치의 봄은 오는가 이 책 보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대한민국 좀 더 세밀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자, 본격적으로 제가 질문을 네. 좀 해보겠습니다. 그 초등학교 때 싱가포르에서 초등학교를 나왔죠. 몇 살 때 싱가포르에 가셨습니까? 제가 79년에 갔으니까요. 79년이면 초등학교 그러면 2학년인가요? 2학년 때. 네, 네. 그 드문 일이지 않습니까? 1979년도에 부산 영도에서 그렇죠. 싱가포르의 그때만 국제학교에 해도 갔다. 국제학교 아니 싱가포르 국립학교. 공립학교. 네. 아, 국제학교는 그때는 없었습니까? 국제학교 있었는데 예. 돈을 좀 많이 내야 돼가지고. 그러면은 영어로 네. 다 수업을 했습니까? 그렇죠. 네. 중국어도 하고요? 중국어도 했죠. 아, 그래요? 네. 근데 다 잊어버려서 중국어는. 예. 아니 어찌됐든 이제 네. 그렇게 간 거는 이제 부친 때문에 그렇게 가신 거고. 네, 저희 아버지가 해운회사에 예. 다니셨는데 그때 뭐 총망받는 분이셔가지고 어쨌든 상사 주재원으로 예. 파견 가신 거죠. 예. 네. 그 상당한 그때는 혜택이었죠. 그게. 혜택이 아니고 이제 보통 사람 꿈꾸기 어려운 맞습니다. 이제 네. 해외 생활이고 네. 그 당시에는 뭐 다 우리 영양이 부족해서 콧물 질질질 다 흘리고 있을 때 싱가포르에 가서 깜짝 놀랐죠. 예. 와, 이런 세상이 있었네. 아 그래요? 더더군다나 저는 서울이 아니라 부산에 있다가 갔기 때문에. 부산 영도에 또 계셨으니까. 네, 부산에 있다가 갔기 때문에 또 가는 직항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 예. 그래서 기억나는 게 도쿄 나리타에서 환승을 해서 가는 거였는데 그럼 이참에 우리가 일본 한 번도 못 가봤으니까 예. 일본에 한 일주일 정도 일본 구경도 좀 하고 가자. 이래서 도쿄 나리타공에 딱 내려서 도쿄에 이렇게 그 호텔에 갔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거예요. 아 예. 제가 생전 처음 타본 거예요. 예. 에스컬레이터. 너무 창피한 일인데 아니, 그래서 창피한 게 아니죠. 에스컬레이터가 내려가는데 예. 계단이 움직이잖아요. 예, 예. 너무 놀라서 우리 형제들이 엄마 치마를 잡고 그래서 막 결국에는 다리가 후들거리니까 넘어졌어요. 너무 창피했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그런 시절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공부를 하셨고 네. 그리고 돌아오신 건 언제쯤 돌아오셨습니까? 4학년 끝날 때? 그러면 네. 한 3년 정도 있었고 네. 다시 돌아와 보니까 어떻던가요? 부산 영도 어느 초등학교였습니까? 대평초등학교. 대평초등학교. 그래서 제 별명이 싱가포르였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제가 외국인인 줄 알고 애들이 막 저를 구경하러 막 아니 왔죠. 초등학교 다시 돌아왔을 때. 네, 네, 네. 근데 실제 이미지도 약간 네. 이국적인 이미지가 그건 있지도 잘 않습니까?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한국 사람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구경하러 왔죠. 신기하니까. 그래서 또 더더군다나 이제 부산이고. 그래서 여하튼 돌아왔는데 문화적도 좀 차이가 요즘에 워낙 그런 사람들이 많고 글로벌화돼서 그렇긴 한데 그때만 해도 외국에 살다 온 사람이 굉장히 드물었기 때문에 상당히 뭐 하여튼 좀 신기하게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하고. 그 어린 시절 아주 독특한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내고 그게 어떤 식으로든 에너지가 되어서 지금 현재 현실 정치에서도 일관되게 제3의 길은 어정쩡한 길이 아니다. 또 중도의 길이라는 것을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라. 이러면서 일관되게 제3의 길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정치인. 네. 그리고 사실 출제를 좀 더 하려고 했으면 이쪽 저쪽 줄 서서 그러면 3선, 4선 뭐 이렇게 쉽게 갔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제3의 길을 계속 네네네. 이렇게 이제 지향하는데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은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미래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려면 첫 번째 제3의 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제가 책에도 썼는데 우리가 진작 갔어야 하지만 가지 못한 길이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가야 되는 길인데 그것을 꼭 신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수적 지금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제3의 길을 가고 싶으면 갈 의지가 있으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동안에 뭐 두 당이 갔던 길을 제1의 길, 그다음 제2의 길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두 당도 더 이상 기존에 갔던 그 길만 가지고는 대한민국 정치의 유권자의 수요에 부응할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것을 두 당이 못하면 제3세력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두 당이 그 길을 가게 되면 그 제3의 길을 가는 당이 시대를 바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듣는 사람이 이해를 하기 좀 쉽도록 제1의 길과 제2의 길과 제3의 길은 뭔지 좀 구분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를 가지고 예, 본다면 예. 그러니까 나라마다 좀 다를 수 있죠. 예. 근데 한국 정치에서 제1의 길이라는 것은 뭐 당연히 이제 산업화 당시에 산업화 세력이 개발 주도하는 독재, 이제 보수 개발 정당. 독재 예, 예. 이제 그 길인 거고 그래서 예. 일단 잘 먹고 살자 예, 예. 이런 거고요. 제2의 길이란 건 민주화 투쟁과 어떤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길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길이 이제 87년에 어느 정도 완성까지는 아니지만 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단 말이에요. 제2의 길이. 근데 지금 보면 두 당이 다 제1의 길과 제2의 길을 갈 때 그 사고방식, 그 관점, 그 철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그게 벌써 30년, 40년, 또 50년, 60년 지난 길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시대에 맞는 길을 새롭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완전히 새로운 길이 아니라 제1의 길과 제2의 길에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바뀐 것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민주화라고 할 때 지금의 민주화라는 게 독재에 대한 투쟁만으로 되는 거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명하복의 권위주의라는 것은 우리 곳곳에 있는 거거든요. 경찰 조직 안에서도 있는 거고. 그 다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때 사람들이 막 신고가 들어오고 증언이 필요하다라고 일선 파출소에서 얘기를 했을 때 위에서 묵살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나는 순경으로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게 나의 헌법상 책무인데 그럼 나는 경찰이니까 상명하복에 따라서 위에서 가지 마라고 하면 증언 못해라고 하면 끝나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기서 누군가는 아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나중에 옷 벗을 각오를 할 테니까 나랑 같이 그 골목에 사람들 안전을 지키러 가자라고 할 수 있는 것, 용기를 내서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제3의 길인 거죠. 그래서 가장 정의로운 길인데 기존의 관념에서 조금 벗어나 있더라도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정의롭다고 생각한다면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혹시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명명은 좀 해놨습니까? 예를 들면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 제3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뭐 정의로운 저는 세력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저는 뭐 정의로운 길 예. 또는 제7공화국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어쨌든 새로운 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예를 들면 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금을 갖다가 감세와 증세를 가지고 논쟁이 붙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굉장히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물가가 오르는 시대에 금리를 높여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1900년대 초반에 고전적인 논쟁은 뭐냐 하면 보수와 진보의 논쟁은 이거 세금을 갖다가 증세를 시켜가지고 복지에 더 써야 되겠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소득 재분배를 해야 되겠어. 라는 게 진보적 입장이고 그게 아니라 감세를 통해서 낙수 효과를 봐야 되겠어. 라는 게 이제 보수의 주된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윤석열 정권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전 세계 글로벌화된 시장에서 거시 경제에서 보면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서 감세를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 영국에서
몇 년 전에 있었던 것처럼 트러스 총리가 그걸로 낙마를 했죠. 물가가 폭등하는 거예요. 그런 걸 잘못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예민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런 과거와 같이 무슨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면서 서로 싸우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 지금 현재 이 거시경제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기술적 선택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이제 찾아가면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물가는 폭등하고 금리는 올라가 있는 이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경제는 또는 성장을 멈추고 점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제3의 길로서 대안을 낸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지금 같으면요. 예. 일단 유동성이 너무 많이 공급돼 있기 예. 때문에 빨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세를 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것이다. 안 되죠. 예. 그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거. 예. 물론 그걸 일도 양단식으로 다 안 돼. 뭐 이건 아니지만 예. 지금 같은 경우 나는 보수니까 감세해야 돼. 이거는 굉장히 옛날에 1930년대, 40년대 고전적인 예.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논쟁이 주로 1990년대 이후에 2000년대에 주로 우리나라 그 논쟁이 있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예. 시절에. 근데 그 논쟁을 할 시기는 이제 지났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예. 지금은 감세가 필요할 수도 있고 증세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조합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예. 예를 들면요. 보통은 지금 같으면 일단은 재정을 많이 안 쓰겠죠. 예. 그죠? 확장적 재정을 하면 돈이 풀리니까 예.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긴축 재정을 하면서도 타겟팅해서 확장적 재정을 하는 거죠. 필요할 예. 때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대에 맞게 지금은 정답이 없는 시대거든요. 예. 불확실한 시대. 그럼 이 시대에 맞는 경제 정책 하나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처한 여건 속에서 이 국제 경제 속에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이게 제3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공격적으로 국가 발전에 이제 도움이 되느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교과서적으로 쭉 배워왔고 보수다 진보다 하고 전형적으로 대립해왔던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을 적대시한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 민족끼리 이러면서 굉장히 이상적으로 서로 얼싸안고 좋아한다. 이 두 개가 서로 대립해 왔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북한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어떤 그죠? 경계해야 지점이 될 있고 그런 대상임과 동시에 우리가 평화적으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관리하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윈윈하는 지점을 찾아내야 되는 협력의 대상인 거예요. 네. 동시에 예. 그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유능하고 이 돌아가는 거를 잘 알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강조하시는 게 어느 편인지 묻지 말고 무엇이 정의인지 질문하라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남북 문제 같은 경우도 하나는 경계해야 되지만 한쪽은 협력의 대상으로 이것이 평화를 지키고 또는 안전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이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제3의 길이다라고 하면 제가 그러면 보수 정권이나 지금 진보 정권 말씀하신 대로 산업화 세력 또는 민주화 세력은 왜 자기 확장적 기조로 가고 있지 못합니까? 자기 스스로 진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제3의 길을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 당시에 너무 지나치게 어떤 그 좌편향적인 네. 정책을 펴다가 어떻게 보면 그 시장 경제,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이 특성들 그리고 뭐 나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신자유주의적인 이런 것들이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거든요. 거기서 단점도 있었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제3의 길이라는 것은 영국이 제3의 길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이 제3의 길이다라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나 제1의 길과 제1의 길을 대충 지나왔어요. 그러면서 대부분이 제3의 길을 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것을 성공적으로 갔을 때 그 나라가 한 단계 올라가는 거고요. 그 성공적으로 못 나간 나라들은 계속해서 과거의 어떤 과거식의 그 싸움에 매몰돼 있는 거죠. 제1의 길과 제2의 길을 걸어왔던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은 오히려 자기 정체성은 제대로 지키고는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산업화 세력 이야기하면 과거에 우리
그 개발 독재 시절이었지만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국민에 대한 일종의 애민 정신, 국가에 대한 애국심, 뭐 이런 것들은 남다른 이런 모범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지금 산업화 세력조차도 이미 자기 이해관계 이익에 그냥 몰두하면서 원래 갖고 있던 보수의 정신도 다 그냥 갉아먹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산업화 세력의 그 애국 애민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뭐 그것을 일종의 상무 정신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강직함이죠, 강직함. 근데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거의 무너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사실 이명박 대통령 때도 좀 이상했고요. 그죠? 이게 이제 자꾸 그 실용하면서 정신을 상실해 가는 거죠. 실용. 그러니까 외연 확장을 하는 건 좋은데요. 제가 계속 제3의 길 얘기하지만 이 외연 확장은 정의로운 방향으로 외연 확장이 돼야 되는데 실용이라는 그 단어 이면에 자신의 이익이라는 굉장히 교활함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의롭지 못한 실용은요, 굉장히 그 사회 공공선에 큰 방해가 되는 거고 정치가 가장 가지 말아야 될 길인데 정의롭지 못한 실용의 길을 이명박 정권 때 가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그 뭐 다스나 이런 사건에서 드러나는 사적 이익을 그것도 그렇고 저는 4대강 사건도 특정 세력들이 국가의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가져가기 위한 건설업계 토 세력들의 어떤 카르텔이 있었다고 보죠. 그것이 이제 결국 산업화 세력이라는 껍데기 하에서 실제로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방식으로 갔던 게 많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러면 그렇게 돈을 벌어서 우리나라 건설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무슨 대단한 투자를 했나.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돈 번 사람, 돈 번 회사들이 꼭 그런 어떤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들만 있었던 건 아니고 사실은 실제 돈 번 세력들은 이름도 없는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눠먹기를 한 셈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명박 이후에 또 박근혜 대통령이 오면서 이것은 완전히 이 뭔가 이렇게 그 극우화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탄핵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탄핵 이후에 그 윤석열 수사팀에 의한 그 특검 수사가 너무나 잔인하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다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수심에 불타게 되는 거죠. 보수 세력이. 그러면서 자신들이 상실한 권력, 자신들이 잃은 이익을 다시 되찾겠다라는 일념이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뭐냐? 정신을 잃어버리게 됐다. 보수의 정신을. 그래서 저는 스피릿이 상실된 보수가 됐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산업화 세력의 후예이긴 하지만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저는 보죠. 전혀 상관이 없는 새로운 좀 괴물 같은 세력이 탄생하고 신종이 탄생한 거죠. 신종이 탄생했는데 권력을 위해서라면 그 물불 가리지 않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런 세력.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아주 권위적이고 정치지향적인 검찰 세력과 그다음 마치 그 MB 때와 같은 그런 그 정의롭지 못한 실용 세력이 손잡았죠.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세력에게 국민은 뭡니까? 국민은 그냥 돈벌이의 대상 혹은 굴림의 대상 혹은 이제 그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어떤 도구일 뿐인 거죠. 그러면 이제 민주화 세력으로 지칭되는 지금 뭐 민주당을 비롯한 과거의 이제 민주화 세력이 지금 어쨌든 민주당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한 축을 지금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민주당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하셨으니까 어떠신가요? 제가 두 당을 다 경험을 해보니까요. 이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100%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민주당에는 그래도 공공선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좀 많긴 하다. 뭐 당장에 이제 저만 해도 처음에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그 당시에 MB 정권 때 그 좀 반민주적인 행태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제 개인사긴 합니다만 IMF 이후에 이제 아버지 사업이 망했는데 이런 이제 사업이 망하고 경제적으로 이제 추락한 가족들을 위한 어떤 사회 안전망
이런 게 너무나 일천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정치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개는 민주당으로 먼저 가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 한국당이었나요? 새누리당에서도 새누리당, 예. 접촉이 좀 있었어요. 예. 제가 입문하기 전에. 예. 그런데 대개 새누리당 쪽은 내가 이제 뭐 누릴 거 다 누렸으니까 그래도 할 만큼 다 해봤으니까 이제는 정치 권력 한번 마지막에 가져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좀 많으시거든요. 근데 네. 민주당은 어쨌든 공공선의 의지가 그래도 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긴 하다. 제가 양당을 다 경험해 보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래서 선한 의지를 갖는 건 좋은데 제가 민주당 안에서도 항상 그 얘기를 했거든요. 선한 의지만 가지고 국정 운영이 되거나 정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선한 의지로 악한 결과를 가지고 오면 그거는 뭐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는 선한 의지가 있던가 말든가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형적인 게 바로 문재인 정권 때 우리가 봤던 부동산 정책이거든요. 네. 부동산 가격이 좀 낮아졌으면 좋겠다. 시장 접근성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폈지만 결과적으로 가격이 더 올라 폭등하고 집이 없는 사람들이 더 가난해진 거 아닙니까?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자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유능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유능함이 없이 사회개혁은 절대 할 수가 없다. 네. 이상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진보라고 하면 뭐 그렇긴 합니다만 사람들이 볼 때 대한민국 중산층 혹은 중도층이 갖고 있는 불만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은 보니까 너무 인간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응?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사람들이. 공공선의 의지가 너무 안 보여. 근데 민주당을 보니까 사람들은 좀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뭐 믿을 수가 없어. 신뢰가 안 가. 좀 불안해. 그중에 또 하나가 북한에 대한 정책들에서 너무 나이브한 것 같아. 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지금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건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은 만약에 민주당이 제3의 길을 간다라고 명확하죠. 경제 정책이라든가 현실에 있어서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러니까 시장과 맞지 않는, 그래서 좋은 의도로 가지고 정책을 폈지만 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유능하게 개선을 하고요.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좀 더 경제 친화적인, 이미 민주당의 지지층이 대부분 중산층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신흥 부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지지층의 이 눈높이에 맞게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되는 거죠. 그 정치인 이현주 전 국회의원은 유능한 진보 쪽입니까? 아니면 선한 보수 쪽입니까? 질문이 좀 어렵습니다. 최초에 민주당을 선택했다고 보면 유능한 진보 쪽을 생각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정체성이 제3의 길이죠. 제3의 길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유능한 진보가 되든 국민의힘이 좀 더 선한 보수가 되든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네. 얼마든지 저는 우리 국민들이 만족할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둘 다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제3의 길이라는 것은 현실 정치에서 정당이라는 형태로 또는 정치 세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만들어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아직은 추상적으로 보인다. 제 꿈은,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좀 추구를 해왔던 것은 예. 그게 이제 양당이 다 안 되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어떤 진보적 입장도 갖고 있으면서 좀 더 선한 보수의 입장도 갖고 있는, 그건 굉장히 많이 겹치거든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중도 보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아니면 민주 보수라고도 할 수 있고. 정치 면에서는 상당히 민주적이고 그리고 개혁적이고, 그죠? 근데 경제 면에서 보면 약간 중도 보수 성향. 그래서 이 어떤 그 시장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조금씩 개혁해 나가자 이런 거고, 또 북한 문제나 이런 걸 보면 이것도 역시 한 중도적인 성향, 외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당분간 채찍을 다 병행해야 한다. 외교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한미동맹 중요시하되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사이가 나빠질 필요는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줄타기 외교를 잘해야 된다. 우리는 우리 국익이 중요하다, 이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이게 보수냐 진보냐라고 했을 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중도 보수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진보로 또 분류도 되죠. 네. 워낙 비민주적이다 보니까 정치 환경. 근데 그 말씀 들어보면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좀 그 능력 있는 진보 또는 선한 보수를 지향하는 분들이 실제 있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한 바구니에 모아서 정당이라는 이름으로 결사체를 만들고 이것을 이제 선거를 통해서 승부를 봐야 그게 하는데 이제 이상적인데요. 예, 예. 근데 현실에서 그게 잘 안 되더라 이거죠. 왜 제가 안 되는 거죠? 바른미래당도 해봤잖아요. 예, 예. 그런데 왜 안 되냐?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 일단 작은 당을 벤처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벤처로 시작을 한다. 우리가 벤처 기업을 성공시키려면요. 그것은 굉장한 동지 의식이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대기업이야. 온갖 이해관계, 온갖 생각을 가지고 온갖 출신자들이 모여서 각자 자기 꿈을 꾸면서 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크게 상관이 없어. 굴러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그만 벤처기업에서 뭔가를 하는데 이 벤처기업이 너무나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이해관계가 섞여서 과연 기업이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바른미래당도 해보고 이 실패를 겪어보고 나니까 벤처기업은요. 동지애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제3의 길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제3의 길을 가지고 정말 철저한 어떤 사명감과 이런 걸 가지고 똘똘 뭉쳐서 우선 소수로 시작해서 그것이 성공을 해서 그 다음에 더 커지고 그래서 대기업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너무나 다양한 이해관계,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동지애가 생기려면 오랜 기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 신뢰를 쌓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야, 우리 생각이 이렇게 비슷한데 한번 맞춰볼까? 안 돼요. 오히려 이현주 의원처럼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성정당에 들어가서 당대표가 되고 또 뭔가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그 당을 바꾸는 방법도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예. 국민의힘에 들어간 거죠. 예. 그러니까 보수가 왜냐면 보수 몰락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상당히 기득권이 많이 해체된 상태에서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예. 기득권이 너무나 공고하면 거부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보수가 그 기득권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이 뭐 내가 꼭 대표를 하든 뭘 하든 대표까지 아니더라도 나하고 뜻이 맞는 몇 명이 뭉쳐서 이런 거 해낼 수 있겠구나라고 그런 희망을 가졌죠. 최근에 이제 탈당을 하셨지만 말씀 들어보면 결국 이제 제3의 길이라는 것을 지향하는 정치인이 돼 네. 기성정당에 들어가서 충분히 당대표가 되든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 당을 전면적으로 혁신할 수 있다. 그 길도 열려 있는 것이죠. 그럼요. 네. 예. 그게 사실은 그게 더 좋죠. 더 좋다. 그게 더 현실성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네. 올 총선, 4월 네. 총선도 그런 기회가 오면 이현주 의원은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죠. 고려한다는 근데 것이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상황들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되어 있는 국힘은 아니기 때문에 탈당을 하신 거고. 네.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지금 뭐 소위 말하는 개혁신당 그리고 또 개혁 그 연합신당이라는 진보 진영 그리고 민주당 한 세 가지 정도 카드는 이현주 의원께서 이제 고려를 하실 수 있다. 네, 다 예. 열어놓고 보고 있는 열어놓고 거죠. 보고 있고 네.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제3의 길이라는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특정한 정당 또는 정치 세력하고 손을 잡을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벤처를 한다는 것이 예.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하기 예. 때문에 제3신당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막 한꺼번에 연합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부정적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지금 이준석 신당 또는 뭐 그 이낙연 신당이 결합하는 이런 형태는 이합집산 합정연행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 네. 예.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해보니까 이제 그렇다는 것은 네, 갑자기 그렇게 그러니까 만약 그게 되려면 평소에 양 세력이 예. 소통을 되게 많이 하면서 신뢰를 쌓아갔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우리 같이 한번 의기투합해 보자.
이래야 되는 거죠. 갑자기 선거 앞두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태롭다 해보니까. 이현주 전 의원이 국민의힘은 탈당했지만 새로운 정치 세력과 손을 잡고 이번 총선에 실제 선수로 뛸 수 있다. 이런 것을 결심하고 공표 또는 이렇게 공개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뭐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었고. 뭐 어쨌든 간에 그 어떤 세력일지는 지금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예컨대 이제 이런 거 아니 현실에서 본다면 예. 지금 그럼 가장 정의로운 길이 뭐냐?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어중간한 길이 제3의 길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두 길의 제1의 길과 제1의 길을 짬뽕한 다음에 평균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 상황에서 가장 정의로운 길인데 그 정의로운 길은 예를 들면 양당 중에 어떤 한 당하고 길이 비슷할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그죠? 그럼 그 당하고 그냥 손잡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제3의 길이 뭐냐. 철저하게 개혁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권 심판과 관련해서 제3의 길이 뭐냐. 철저하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게 지금 현재 가장 정의로운 길이라고 다수가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런데 정치적 셈을 가지고 민주당과 연합을 한다 안 한다를 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정의로운 길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거대 양당 중에 하나하고 뜻이 같으면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제 오늘 이현주 의원하고 인터뷰를 이렇게 하면서 오랜만에 깊은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은데요. 그 방향이 분명하고 책임이 있고 또 국가관이나 헌신성 그리고 공적 의식 이런 부분은 사실 군더더기 없이 매우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론가로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민주당이 되든 또는 개혁연합신당이 되든 이준석 개혁신당이 되든 만약 총선 국면에서 인재를 외부에서 영입을 한다 이러면 이 세 쪽 어디든 이현주 전 의원을 영입하면 총선에 상당한 파괴력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현주 전 의원의 아마 총선을 앞둔 행보는 굉장히 우리 정치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생각은 확실히 드는데요. 네. 저는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이번 총선 출마 안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제가 했는데. 그것도 배제하진 않아요. 배제하지 않지만. 네. 뭐 가능하면 나가겠지만 예. 제 얘기는 뭐냐면 이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고 예. 예를 들어서 전부 마음에 안 들고 예. 이거 뭐 갔다가 자칫 잘못하면 뭐 이렇게 정말 이상한 상황에 엮여가지고 예. 이제 그냥 완전히 그냥 사라지겠다. 완전히 이 뜻을 펼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3당에 대해서도 계속 반박만 하는 이유가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면 선택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정말 이 지켜보니까 야 이도 저도 아니고 정말 이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그러면 선택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관찰자로서 이현주 의원이 갖고 있는 이상과 또 우리 정치 현실이 잘 조화가 되어서 타협을 좀 하긴 해야죠. 예, 당연히 이제 그렇게 현실 하셔야 정치니까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죠.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분이 강한 신념의 현실주의자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이번 총선 이후에 이현주 의원 때문에 국민들이 좀 더 괜찮은 정치를 볼 수 있도록 열심히 좀 뛰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긴 시간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가 있으면 중요한 정치 결정 하셨을 때 한 번 더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비전, 포부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토론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이현주 의원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독특 인터뷰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